안녕하세요. 제3보험 표준약관 5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항상 출제도 많이 되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약관의 면책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면책 사유. 자, 기출 굉장히 많이 됐죠? 05, 06, 09년까지 기출이 됐어요. 한동안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약관이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세 가지로 나눠요. 보통보험 약관에서 면책사유. 면책사유는 절대적 면책사유가 있고요. 1번. 2번은 상대적 면책 사유가 있어요. 세 번째. 행위에 대해서 행위 면책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절대적 면책 사유는 고의를 얘기하거든요. 고의 사고는 뭔지 아시죠? 일부러 뭔가를 행했을 때 그 고의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적 면책 사유는 변동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정립이 됐죠. 마지막으로 행위 면책 사유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 면책 사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 면책 사유. 우연성이 없어요. 보험의 기본은 뭐예요? 보험의 기본은 우연성이죠. 근데 우연성이 없어요. 우연성이 없고 위험이 큰 고의는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의에 대해서 몇 개까지 살펴볼 건데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의 공통적인 면책 사유예요. 생명보험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조금 변경된 약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보험에서는 고의 사고도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해칠 때를 뭐라고 하냐면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살일 경우에는 고의에 해당이 됩니다. 스스로 본인의 목숨을 해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이 자살까지도 보장이 되는 보험 약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손해보험은 기간에 제한이 없이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무조건 고의는 보험 사유의 지급 사유의 면책이 대상이 된다. 지급하지 않는 사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피수 우리 외웠죠? 개피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고의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면책 사항인지 다 접목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안 해요. 원칙. 다만 예외 규정이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심실상실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때 일부러 내가 이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 결과가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판단이 안 서는 상태예요.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 망상이나 환각 증세 이런 걸로 내가 이거를 왜 뛰어내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의 심실상실 상태일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외 규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익자의 고의, 수익자 뭐예요? 돈 받는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피보험자를 해쳤어요. 생각보다 수익자 고의랑 계약자 고의가 생각보다 실무상에서는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어요. 보험금을 그러면 지급하지 않죠.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뭐냐? 다만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수익자가 3명이에요. 계약자를 1번이 고의로 해쳤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3,000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면 1,000 이렇게 3,000을 1,000만 원씩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친 당사자 너의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적어도 관계가 없는 2번, 3번한테 1,000만 원씩 보험금은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자의 고의, 보험료 내고 있는 사람이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예외 규정이 없다. 근데 이 고의 상호에서 또 우리가 보상을 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이 이뤄지는 거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는 뭐냐? 막 누가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죠. 같이 격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 이럴 때 생명이나 권리에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하게 된 가해 행위가 있어요. 고의라고 볼 수는 없죠.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해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은 막 저한테 막 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낭떠러지예요.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문에서 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알아요. 여기 떨어지면 내가 다칠 수 있다라는 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걸 고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피난 정당행위는 뭐냐? 의인이죠, 의인.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불이 났어요. 저기 어린애가 있어. 근데 나는 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고의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동, 위법성이 없으면 돼요. 위법성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법성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상대적 면책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피보험자의 임신 및 출산. 이게 왜 보험금 면책사유에 들어가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신과 출산은 보통 우연성의 결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성이 없다. 보험의 기본은 우연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신이 우연히 임신이 됐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임신을 출산하고 산후기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질병은 아니죠.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보상할 거냐? 우연성이 결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거대 위험 볼게요. 거대 위험은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 났는데 지금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죠. 보험에서도 다 폭격 맞았고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천재지변은 없어요. 요거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다른 과목이랑 천재지변. 천재지변. 홍수, 낙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금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과목에서 같이 좀 혼용돼서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보통보험 약관은 천재지변은 담보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돼요. 행위면책 사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손해보험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약관 자체가. 여기는 포인트로 저희가 암기해야 될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약정이 있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보험의 면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다른 목적이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해입니다.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위험한 취미활동, 전문 등반,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서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왜 우리가 여기 북한산 올라가면서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 전문 등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히말라야를 막 등반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이렇게 장비 챙겨가지고 빙벽을 막 찍으면서 전문적으로 막 전문적으로 트레이닝도 받고 이런 것들 했어요. 근데 이게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누구셨죠? 어몽길 대장님, 이렇게 산악인들, 이런 산악인들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듣기만 해도 어때? 위험해 보이죠? 상패. 첫 글자만 따서 외우도록 할게요. 상패. 이렇게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문제가 나오면 약간 정말 그대로 서술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거로 다 써 있는 것들은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나 흥행들을 위한 운전인데 모터보트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모자오,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이게 경기나 시범, 흥행, 연습까지 포함합니다. 이거를 시운전. 시운전이 우리가 그 도로에서 차 시승할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조정례도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 트랙에서 막 이렇게 F1이라고 하나요? F1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습하다가 여기 도로 나가가지고 트랙을 비슷하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너 어쨌든 연습했잖아. 연습을 포함했다. 연습했잖아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밝혀졌죠. 운전 목적보다는 다음 경기에 대비해서 연습을 위한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직무상의 선박 승무원 등 선박에 배죠. 배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선장님이 있죠. 배 타시는 분 우리가 선장이라고 하죠. 배 타시는 선장님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 보험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다만 원래 배도 갖고 있고 본인 선장님이에요. 근데 맨날 본인이 일만 한다고 배를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나 배 이거 하나 샀어. 우리 여기서 낚시해서 고기도 잡아먹고 하자라고 해서 막 나갔어. 요건 어때요? 선박에 탑승하는 거를 직무한 사람 오케이. 근데 뭐예요? 직무상 선박에 탑승을 하고 있지 않죠? 두 가지 조건이 다 엔드 조건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어가 아니에요. 엔드. 두 가지가 다 병합을 해야 된다. 판례는 설명드렸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암기,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 계약자랑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된다. 보험금 청구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 빨리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물론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 있죠. 3년 있어요. 그렇지만 즉시 알려달라고 조문에 넣어둔 거예요. 자, 7조. 보험금 청구 한번 볼게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보험금 청구를 해야 돈을 받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왜 나 돈 안 주지 할 수 없어요. 보험금을 내가 이 사실을 알려야 보험금을 청구해야 보험금이 나오죠. 보험 수익자는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서, 회사 양식 있어요. 사고가 났으면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기타 등등등. 회사에 보통 청구서에 보면 뒷면에 쭉쭉쭉쭉쭉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필수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험금 지급 절차를 볼게요.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8조. 8조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험금의 지급 절차는 약정 지급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때는 여기 접수증 교부한다고 하죠? 보통 요즘에 뭘로 와요?
뭐라 그러죠? 메신저, 카톡 같은 걸로 오죠? 카톡으로 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를 하고, 자,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증 교부 받았죠? 접수하면, 그쵸? 3영업일 이내의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제가 영업일은 아까 전에 전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이렇게 토, 일, 공, 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체 공휴일 같은 거 있죠. 대체 공휴일. 뭐 이렇게 샌드위치가 막 있으면 대체 공휴일 생기잖아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날도 포함합니다. 약정 지급 기일을 그럼 초과했어요. 3영업일 이내에 돈 줄게 라고 했는데 3영업일 이내에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초과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조사를 내보내죠. 조사나 확인하기 위해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언제 지급 예정일 건지, 그리고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담당자가 고민만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연 이자만 발생을 하게 되죠.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접수 후 며칠로 바뀌어요? 10영업일로 바뀌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접수했을 때는 3영업일이었잖아요. 근데 현장에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CD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10영업일로 늘어납니다.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로 늘어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10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거. 불과 3년 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작년에 나온 게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암기는 좀 해주셔야 돼요. 소송의 제기, 분쟁 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소분수 해거3 소분수 해거3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송 제기, 분쟁 조정, 수사, 해외, 거부, 제3자 의견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고 보시다 보면 이 단어들이 말도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거 여기 위에서 뭐 살펴봤죠?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위에 약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랑 지급 예정이랑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가지급 제도가 뭐냐 한번 볼게요. 가지급 제도는 장애 지급률의 판정이나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돼서 확정된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의 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실무에서는 사실 장기보험에서는 가지급금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확실하고 어느 정도 배상할 금액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지급금 제도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데 장기보험에서는 사실 크게 이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를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험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피수는 지급사유 조사에 관련해서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굉장히 강압적이죠. 동의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금 안 줘도 된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지급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안 줘도 크게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안 해서 협조 안 해.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나 안 할 건데 거부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을 보험사에서 굳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연이자 살펴볼게요.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급 기일 내에는 자,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약관에서 정한 이율이 있습니다. 그 이율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해서 줄 텐데 예외가 하나 있죠. 항상 여기서 살펴본 거랑 똑같아요. 계피수가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에 약관과 거의 중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또 살펴본 거, 보험사는 명시 설명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서면 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에는 조사 목적, 이걸 어디다 사용할 건지 서류 같은 거 막 받아가잖아요. 동의서, 위임장, 뭐 의료자문 뭐 이런 것들 어디다 사용할 건지 명시하고 설명 정확히 너네 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조, 만기 환급금의 지급을 한번 볼게요.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의 적립 부분의 순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 환급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것도 똑같아요. 보험금 청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기 환급금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라고 했고 지급 시기가 되면은 7일 이전에 그 사유랑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표는 여기 있거든요. 약관에 보통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표는 조금 전에 봤을 때 1번 항 그리고 2번 항이에요. 1년 이내는 평균 공실의 50%, 1년 초과하면 40%, 그리고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0조 한번 살펴볼게요. 계약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장애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나눠서 지급받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는 종종 봤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일시금을 분할 수령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게 1억인데 저 그냥 1억 말고요. 1,000만 원씩 그냥 받을게요. 10개월 동안. 이런 분은 제가 아직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능합니다. 대신 이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이율을 연당리 복리로 계산해서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율은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많죠. 분할금이 있어요. 사고가 나서 만약에 50% 이상 장애가 되면 소득보장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소득보장이 되는 게 있어요. 연금식으로 매년 아니면 매달 뭐 100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기다리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죠.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한 번에 저 일시금으로 그냥 받을게요라면 1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다고 했을 때 만약 1년 단위라고 해요. 그러면 2천이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바로 주지 않아요. 평균 경시 이율을 연당리 복리로 할인한 금액. 생각보다 이게 할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할인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교해서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주소 변경 통지. 주소가 변경됐어요. 아니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계속 어떤 이유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근데 주소랑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는데 몰랐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 변경은 통지를 해줘야 돼요. 누가? 계약자가.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도 포함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안 알려가지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등기나 우편물 같은 거 보냈는데 나 주소 바뀌어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연락된 그쪽으로 보냈을 때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한테 도달된 것으로 그냥 봅니다. 등기 같은 건 물론 반송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주소가 변경되기 전에 그 도달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도 한번 볼게요. 보험 수익자,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는 뭐니까? 돈 내는 사람이니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쵸?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의 당사자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자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나 그냥 수익자 변경할래 라고 계약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형성권이에요. 도달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자,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의 피보험자 동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법상 조문이 있어요. 이게 모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도 한번 제가 터치를 한번 했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죠. 위한 보험 계약. 이런 게 있었을 때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 변경할 때는 반드시 누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 보통보험 약관에 보시면 수익자랑 계약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피보험자에 대한 언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거에서는 피보험자 사망의 담보가 되는 생명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계약 체결될 때까지예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험 기간이잖아요. 보험 기간인데 이게 뭐지? 나 계약 내가 사인한지 몰랐어. 나 이거 이제 동의해. 추인한다고 얘기하죠. 추후에 동의하는 거 추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동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계약 체결 시까지예요. 중간에 변경하는 것도 안 되고 나중에 자필 서명을 배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 계약법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절대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상법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어요. 계약자가 먼저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합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는데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지정 변경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요거에 준하지 않고 그 승계인이 이 변경이나 지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세 번째, 보험 수익자가 사망을 했어요. 피보험자 계약자 살아있는데 수익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보험 계약자가 같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지정을 행사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수익자의 상속인들 있죠? 이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정 상속순위 있죠? 요거는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비존 형사 보통 다 이렇게 외우시죠? 전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존속, 3순위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형제만 남았어요. 그러면 형제자매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 왜 배우자가 없어요? 상속순위의 배우자는 없고요. 어떻게 되냐? 밑에서 볼게요. 공동상속인이 돼요.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공동으로 상속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비존 형사 말씀드렸죠? 비존 형사 이렇게 되는데
자녀랑 배우자가 같이 남았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두 번째, 자녀가 없어요. 아직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공동 상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우자랑 단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대표자 지정까지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아요. 찾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 1명에 대해서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도 효력이 미친다. 보험금 청구했어요. 수익자가 2명이에요. 수익자 1, 수익자 2. 근데 얘 연락이 안 돼. 행방불명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놨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수익자 1번이 어떻게 알고 보험금 청구했어요. 1억을 청구했어. 보험금 줘라고 했는데 미안해, 우리 못 줄 것 같아. 어떤 사유로 너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는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 또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똑같이 미친다. 그리고 계약자가 만약에 2명인 경우, 돈 내는 사람이 2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책임, 이 책임 뭐예요? 계약자가 하는 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 보험료 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라 그랬죠. 돈 내는 사람의 책임, 그 책임을 연대로 한다라고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2관까지는 지금 살펴봤거든요. 제 3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